지구상에서 가장 작고 은밀하며 파괴적인 미생물이라 불리는 곰팡이. 하지만 그중에는 분명 우리에게 이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막걸리 공장. 누룩을 만드는 공정에서 쓰이는 균들인데 한 10억 마리 정도 있어야 되는데 자그마치 100년의 역사가 이 안에 녹아 있습니다. 거품이 잘 올라와줘야 저희가 발효가 잘 돼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살아있는 미생물을 다루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편 저등급 한우들의 환골탈태, 그 뒤편에도 숨겨진 1등 공신이 있는데요. 치즈 만들 때 사용되는 곰팡이다 보니까 고기에서 치즈 향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건식 숙성을 거친 한우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미식의 세계. 버터에 잘 구운 스테이크 같은 느낌? 곰팡이의 세계 또한 알면 알수록 끝이 없습니다. 가죽을 만드는 버섯 곰팡이에요. 버섯은 곰팡이 중에 제일 맏형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 덕분에 대체 가죽의 소재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군요. 소가죽보다 가공하기 전 단계에서 인장 강도나 인열 강도나 더 우수해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곁에 작지만 거대한 세계, 그 현장 속으로 찾아가 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레스토랑. 예약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주방이 한창 분주한 모습인데요. 이곳에선 메뉴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주방장 특선 요리가 반주와 함께 코스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각각의 요리가 선보일 때마다 곁들여지는 전통주도 달라지는데요. 한식과 찰떡궁합인 막걸리. 아, 맛있어. 이거 쌀로 만든 거니까 이런 한식 반찬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를 사로잡은 요즘 막걸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지, 그 생산 현장을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려 합니다. 면적은 5,000평 정도 되고요. 1년 생산량이 6천만 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억 정도 매출 성장을 이뤘습니다. 1925년 창업 이래 자그마치 100년째 막걸리를 빚어오고 있다는 이곳. 비록 공장의 외형은 180도 달라졌지만 누룩을 배양하는 제조 방식만큼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데요. 막걸리 공장에 막걸리 만드는 저 밀가루 가져왔어요. 25톤 정도 돼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들어와요. 아, 25톤씩이요? 네. 오로지 누룩을 위해 입고되는 밀만 매주 50톤 규모라고 하니 전체 생산량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잠시 후 출근 시간. 미생물을 다루는 곳인 만큼 누구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위생 관문을 거쳐야만 출입을 허락받을 수 있는데요. 이곳은 막걸리 생산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 전처리실. 공장을 횡단하는 기다란 파이프가 눈에 띄는군요. 자, 생산 시작하겠습니다. 곧바로 파이프와 연결된 기계 설비를 가동시키는 작업장. 막걸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누룩을 만드는데 그 누룩을 만드는 지금 첫 공정입니다. 이게 밀이 일로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밀을 쪄주는 기계입니다. 증작이라고 하는데 일로 밀이 들어가서 이 기계 안에서 스팀하고 수분하고 같이 섞여서 밀이 쪄집니다. 그러니까 밀을 옮겨와서 찌는 게 아니라 이 순간을 거쳐오는 동안 이미 작업이 완료됐다는 얘긴데요. 이번엔 무슨 작업일까요?
저희가 종균을 비벼야 되는데 그 비벼지는 과정에서 이게 입자가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야지 잘 비벼지기 때문에 저희가 채로 걸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곱게 걸은 밀을 교반기에 넣어주고 추가로 한 번 더 가루를 넣어주는 작업자. 백국균이요. 누룩을 만드는 이 공정에서 쓰이는 균들인데. 아, 그건 그것도 곰팡이 균인가요? 예, 맞습니다. 다른 여러 균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 백국균 단일 종균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온도나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 따라서 막걸리 맛이나 향과 이런 품질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특화된 종균이 이 백국균이기 때문에 그 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밀가루 찌거에다 섞어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워낙 환경에 예민한 종균이라 쉽게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이 종균들을 생산 규모에 맞게 증식하고 배양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이곳은 누룩을 키워낼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제국실입니다. 여기 안에 엄청 덥네요. 예, 30도 정도 됩니다. 습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체감 온도는 아마 30도 이상이 될 겁니다. 외부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처음부터 스테인리스 소재로 설계된 공간. 원료가 투입되는 과정 역시 자동화 설비로 진행됩니다. 단일 입국 생산량으론 국내 최대 규모라는 제국실. 한 번에 생산하는 양만 무려 16톤 규모에 이릅니다. 최대한 사람이 없이 기계로 하게 되면은 그만큼 외부적인 다른 요인들이 균 같은 것들이 침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 깨끗합니다. 작업자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죠. 온도하고 습도하고 안 맞게 되면은 세균 증식이 안 돼서 이 입국 과정 이 밀가루를 다 버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곰팡이가 너무 한 곳에 몰려 있거나 고르게 펼쳐지지 않았다면 그 역시 문제가 되는데요. 때문에 발효 작업이 진행되는 사흘 동안 계속해서 누룩을 섞어주고 뒤집어주고 살펴봐야만 한답니다. 그 사이 제국실 밖에선 쌀 막걸리 생산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저 사이로에서 넘어온 쌀을 불리면서 세척하는 과정이거든요. 불려야 이제 쌀이 잘 쪄지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발효하고 찐 쌀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불려놔야 쌀이 꼬들꼬들하고 잘 푹 익어서 맛있는 술이 완성됩니다. 저희가 오늘 할 양은 16톤 되거든요. 16톤이요? 네. 어마어마하게 소비하네요. 엄청나게 해야죠.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쌀을 씻는 데만 2시간이나 걸린다는데요. 그렇게 깨끗하게 잘 씻어낸 쌀은 탱크 아래쪽 통로를 통해 곧바로 다음 공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세척 탱크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옆 증자기를 향해 이동하는데요. 마지막 쌀알까지 빠져나간 걸 확인하면 작업자도 불이 나게 그 뒤를 따라가는데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 속을 확인해 봅니다. 이게 1시간씩 찌고 있거든요. 이게 생쌀보다 쌀을 쪄줘야 효모도 잘 먹어가지고 분해를 잘해서 발효가 잘 되고 있습니다. 쌀을 얼마나 잘 씻었으면 반질반질 윤기가 흐릅니다. 설비 끝자락에선 냉각기를 지나며 뜨거운 온도를 한김 식혀주는데요. 그렇게 쌀 막걸리를 위한 고두밥까지 완성되면 이제 양조 작업이 이루어지는 발효실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선 총 3단계의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밑술이라고 부르는 주모 발효인데요. 이틀간 주모 발효가 무사히 끝나고 나면 1단과 2단 추가 발효가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2단 발효 단계에선 주 원료인 쌀이 투입되면서 막걸리의 맛과 향이 더욱더 풍부해진다는군요. 하지만 발효가 끝났다고 해서 쉽게 생산 단계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분들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요. 일단 먼저 샘플을 뜨고 아침에 확인 한번 해보자. 저희들 분석이 끝나면 이제 생산이 정상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 이게 품질팀에서 오케이가 나야지 생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쪽에서 분석을 해서
오늘 하루 생산이 괜찮다라고 판정을 내려줘야 생산이 진행되는 구조라서. 매일 아침 어김없이 돌아오는 품질 보증팀의 냉철한 평가. 이 제품은 3일 정도 된 제품이고요. 저희들이 문을 열었을 때 움직이는 게 보이시잖아요. 뽀글뽀글하는 것들. 제품이 잘 올라와줘야 저희가 발효가 잘 돼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육안으로 보기엔 문제없이 잘 발효가 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끝낼 품질팀이 아니죠. 준비해온 통에 탱크별로 빠짐없이 시료를 채취한 뒤 곧장 사무실로 복귀하는데요. 각종 검사 장비들로 가득한 품질 보증팀의 사무실. 급사 실험실을 방불케 하는군요. 확인해야 하는 검사 항목들도 한두 개가 아닌데요. 매일 하고 있는 검사지만 당연히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검사는 알코올 함량을 확인하는 건데요. 결과를 기다리는 찰나의 시간이 어쩜 이렇게 긴장될까요? 지켜보는 저까지 조마조마합니다. 11.5에서 12.5인데 그 사이 수치에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엔 가져온 막걸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데요. 막걸리가 이제 발효가 끝나서 이제 효모가 한 10억 마리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있는지 없는지 이제 효모를 보는 이제 현미경 검증을 하는 겁니다. 아, 10억 마리요? 네. 효모가 이제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이 높아지는 거니까 효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알코올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뭐 무작정 높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10억 마리가 적당한 거예요? 네. 효모가 잘 살아 활동하고 있는지 그 생사 여부를 일일이 세는 작업.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나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좀 생긴 게 효모입니다. 시범말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개수를 이제 세가지고 계산식에 대입을 해서 이제 결과값이 나옵니다. 저는 일단 타원형인지 땅콩인지 구분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네요. 예. 그럼 결과 나오는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좀 불안하죠. 이게 뭐 제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값이 나오는지 들어올까? 네, 좀 긴장도 되고 그렇죠.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맞게 나왔나요? 네, 이번 다행히도 네, 저희가 원하는 수치 정도로 나와가지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막걸리를 챙겨 들고 홀로 탕비실을 찾은 상엽 씨. 실험하고 남은 액으로 관능을 통해서 적합한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는 대로 관능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자의 일단 1일차고요. 그다음에 1일차 중에서 1번. 1차로 확인했을 때는 뭐 거품이나 이런 곳에서 특이사항은 없는데 일단 눈으로 먼저 살피고 냄새를 맡은 다음 입안에서 맛을 음미하는데요. 새콤하고 괜찮네, 간장은. 분명히 지겜이 아까 봤을 때는 좀 거친 느낌이 있어서. 근데 심 같은 건 하나도 안 느껴지는. 아, 그래요? 그럼 심이 다 빠졌나? 근데 분석값은 다 뭐 정상입니다, 지금. 확실히 삭는 정말로 다 삭아놓은 것 같고. 아직 희석한 게 아니라서 도수가 높을 텐데 말이죠. 다들 술이 세신가 봅니다. 많이 드셔도 돼요, 근데? 원래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많이 마시는 양은 아니고 네. 이러고 이제 업무 다 진행하다 보면은 네. 취할 정도까지 마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일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술을. 원래 술을 좀 즐겨 마시는 스타일이라서. 아, 막걸리를요? 막걸리를 제일 좋아하지만 다른 술도 제일 좋아합니다. 네. 아, 막걸리를 되게 네. 잠깐 맛드셨어요. 이제 각자 평가 소견을 작성하는데요. 품질을 보증하는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엔
생막걸리 언제 마셔야 제일 맛있나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생산하고 나서 4일부터 7일까지가 가장 맛있습니다. 잠시 후 품질팀의 생산 승인이 떨어지자 곧바로 가동되기 시작한 생산 라인. 이곳 공장에선 발효 설비 완전 자동화를 통해 시간당 3만 병을 생산하고 하루 평균 15만 병을 출고한다는군요. 이번엔 수출용 막걸리들이 나란히 줄지어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는 생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안에 미생물이나 효모가 존재를 해서 지속적으로 발효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유통기한이 30일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수출용이나 지금 내수용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일반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액을 살균을 하고 그리고 병이나 캡을 살균을 하면서 내부의 미생물 증식을 완전히 억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이 유통기한이 1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한 병의 막걸리가 오늘 밤 누군가에게 한 모금의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제국실 청소 중이군요. 아래층, 2층 다 합쳐서 거의 1톤 정도는 뒷증거리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날 하루는 그냥 이제 청소해야 되는 걸로. 누룩이 막걸리 맛을 좌우하는 만큼 제국실을 청소하는 일 또한 막걸리 공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구석구석 쓸고 닦고 누룩 찌꺼기를 치우고 나면 이번엔 또 다른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물 청소 들어가야 돼가지고 이제 젖으면 춥기 때문에 철저하게 백국균 단일 종균만을 위한 공간이라 행여나 놓치는 빈틈은 없는지 꼼꼼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뿌는데 청소할 부분이 보이나요? 가까이 보면 보여요. 이 밑에만 이렇게 천장하다 보면 한 2-3시간. 게다가 하염없이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청소해야 하니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작업이죠. 그렇게 한참이나 더 기다리는 끝에 드디어 청소 작업이 끝난 것 같은데요. 아직 날이 찬데 사우나를 다녀온 듯 땀으로 샤워를 하고 나온 종흠 씨. 제가 무심코 마신 막걸리 한 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수고가 담겨 있었군요. 만들 때 제 가족, 제 친구들이 먹는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막걸리 한 잔 드시면서 세포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홍천의 한 공장. 최근 외식업계에서 숙성고기 메뉴를 앞다퉈 출시하고 있는 만큼 그 인기는 날로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숙성고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작업장입니다. 인근 도축장에서 1차 손질된 고기를 들여오는 것으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곰팡이를 이용해서 드라이 에이징을 시키기 위한 고기들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곰팡이를 이용해서 드라이 에이징을 시키면 이제 겉에 있던 육즙이 가운데로 몰립니다. 더 부드럽고 더 맛이 납니다. 곰팡이를 이용한 건식 숙성 고기는 겉면에 딱딱한 껍질을 형성하는 듯한 특정 곰팡이 종이 성장을 하는데 곰팡이가 고기를 상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식감이 부드러워지게 도와준다는데요. 본격적인 숙성 작업에 들어가기 전 시작하는 작업은 숙성할 부위 선별과 분리 작업입니다. 한눈에 봐도 작업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고기 한 덩어리의 무게만 12kg이라고 합니다. 작업 시 톱을 사용해야만 고기가 손상 없이 깔끔하게 절단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드라이 에이징에 사용되는 윗등심, 아랫등심을 이제 통으로 자르는 부위입니다. 좋은 곰팡이라도 겉에는 말라 있고, 겉에 일단 맛도 없고 말라 있고, 겉에는 일단 다 성형을 해서 다 벗기고 이제 안에 좋은 부위만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고기 이제 구이용으로 쓰는 것 중에 가장 두꺼운 부위, 등심, 안심, 채끝을 써요.
오늘 작업할 고기인데요. 적당한 지방과 근육 비율을 가진 부위로 선별된 낮은 등급의 고기라고 합니다. 영농조합에서 사료 공장을 같이 하면서 소를 같이 키웁니다. 거기서 이제 저등급이 나오는 소들 있잖아요. 저등급이요? 네, 저등급 소 중에서는 암소가 많아요. 그래서 암소들이 새끼를 낳고 하다 보면 경매가가 떨어집니다. 그거를 저희가 촉값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축산업 종사자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숙성 작업을 하는 거라네요. 좋은 사료를 직접 급여한 소들만 엄선하여 관리하는 이곳. 숙성법이 궁금해집니다. 우선 적합한 고기로 선별된 고기는 총 3단계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총 3개의 숙성고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첫 번째 방은 온도 2도, 습도 75%인데요. 1번 숙성고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건조시켜서 바람도 좀 세거든요. 첫 번째 방이 최대한 건조를 시켜서 겉면이 마르게 하고 이제 벽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쪽에 안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이고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온도가 5도예요. 첫 번째 방보다 매우 높아지는데 그렇게 옮겨가지고 안착된 미생물들이 더 자랄 수 있게 환경을 조성을 한 게 이제 5도입니다. 세 번째 방은 온도 3도에 습도 80%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숙성이 다 완료된 것을 보존시키고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체의 정체는 뭘까요? 데바리오마이세스 한센이라는 효모와 페니실리움 까망베르띠라는 곰팡이가 이제 적정 비율로 섞인 곰팡이 배양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대학교에서 배양을 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과연 곰팡이 배양액을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바로 벽면에 분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벽면에 분무하는 걸까요? 이 없는 이런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벽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21숙성, 11숙성 하면서 이렇게 거쳐가는 숙성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게 될 수가 있어서 고기가 없는 상황에서 분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빵 구운 냄새가 나기 시작했네요. 식빵 구운 냄새 나죠? 곰팡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열했을 때, 고기를 구웠을 때 더 풍미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구우시면 그 치즈 향이 확 올라오실 겁니다. 작업자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닦아요, 이렇게 손으로? 닦는다기보다는 옆에 지방을 끌어와서 빈틈을 최대한 막아주는 거예요. 지방으로요? 네. 여기가 생각보다 이런 빈틈으로 곰팡이균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 고기 속으로 곰팡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좋죠. 많이 그만큼 걷어내는 게 많아지는 거니까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작업이네요. 널고 그냥 바로 다 드세요? 진짜 출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저만 들어가고 웬만한 다른 직원들은 거의 안 들어가고. 곰팡이균이 가장 많은 1차 숙성고에서 20일 정도 숙성하고 곰팡이가 안착되면 2차 숙성실로 옮겨서 10일 정도 숙성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45일이 지나면 고기 겉면에 붙은 곰팡이로 인해 까맣게 변하는데 그 부분을 제거하고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50일) 이상 숙성이 끝난 고기를 작업할 차례입니다. 오늘 작업할 것 같은 경우는 근내 지방이 좀 낮아요. 근내 지방이 낮다는 건 마블링이 조금 적은 고기입니다. 그럴 경우는 숙성을 더 시켜서 한 70일, 80일까지는 시켜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될 고기는 한 80일 정도 숙성된 고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80일이 된 고기의 상태는 어떨까요? 그런데 곰팡이가 잘 보이질 않는데요. 곰팡이 보시면
이쪽에 좀 사이사이 틈에 파고드는 게 보이세요. 곰팡이라는 단어가 주는 첫인상은 왠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곰팡이가 숙성법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칼에다가 못 뿌리시는 거예요, 또? 칼에 알코올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알코올을 뿌리는 이유는 표면에 한번 이렇게 긁거나 작업했을 때 곰팡이균이 묻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칼 한번 교체할 때마다 계속 뿌려주고 있습니다. 곧바로 뼈와 살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저희 일반적인 고기에서 나온 뼈는 잡뼈 쪽으로 많이 쓰이는데 드라이에이징에서 사용된 것은 보시면 이렇게 사이사이 곰팡이가 여기도 피게 됩니다. 곰팡이는 혈관과 지방을 통해서 침투하기 때문에 빈틈을 잘 발견해야 한다는데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도 곰팡이가 피고요. 중간중간 파고든 곰팡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율이 막 40~5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눈이 침침해요, 이거 작업하다 보면. 침침하다고요? 네, 밝잖아요, 근데. 밝은데 그 뼈나 뭐 고기 사이에 붙어있는 이 곰팡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어야 돼가지고 이제 작업하고 나면 좀 눈이 침침합니다. 손도 아프고요. 자, 이제 숙성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야, 1등급 고기 못지않게 마블링이 가득한데요. 오늘은 2등급 치고는 생각보다 마블이 잘 나왔어요. 2등급 같은 경우 원래 이제 이게 마블링이 잘 안 핀 아이들을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하얀 부분이 거의 없어서 시뻘겋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열었는데 마블링이 이게 중간중간 잘 꼈죠. 저는 이런 거 작업할 때 기분이 좋아요. 딱 열어봤을 때 나오는 그 마블링을 보고 이렇게 마블링이 안 피고 그냥 시뻘겋게 나오면 오늘은 좀 별로네 하고 그날 기분이 안 좋은데 이렇게 딱 칼로 반 갈랐을 때 이게 마블링이 이쁘게 피면 기분이 좋습니다. 밝은 작업자의 모습을 보니 저도 흐뭇해집니다. 이제 가공이 끝난 고기는 식당으로 옮겨서 손님들에게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육점과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로 해서 정육점에 내려가서 이제 판매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정육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정육식당이죠. 연간 3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손님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뭐가 맛있을까? 나는 맛있겠다. 그러면 리바이 하나, 풍미도 있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근데 이건 드셔보셔야지 알거든요.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꽉 찬 식당. 고기가 노릇노릇 구워질수록 맛이 기대가 되는데요. 먹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안 좋은 고기를 갖다가 그런 건가 싶은 약간 좀 그런 선입견도 있긴 했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부드러워요. 사장님, 저희 숯불 말고 드라이에이징 철판 주세요. 갑자기 철판이라뇨? 숙성된 한우잖아요. 그래서 팬에 스테이크처럼 구우면은 그 특유의 풍미가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철판에 구운 숙성 고기 맛은 어떨까요? 부드러워. 되게 고소한 치즈 맛이 나요.
버터에 잘 구운 스테이크 같은 느낌? 너무 맛있어요. 긴 시간 정성 들여 만들어낸 깊은 감칠맛은 어떤 고기와도 비교할 수 없겠죠. 곰팡이로 숙성을 했다 그래서 약간 거부감 가지시는 분들은 좀 안타까워요. 사실 뭐 치즈도 그렇고 우리 청국장도 곰팡이균으로 이렇게 숙성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인생에서 꼭 한 번은 경험해봐야 될 맛으로 추천해드립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저도 숙성고기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내구성과 멋스러움을 가진 가죽 제품들. 이것들은 곰팡이로 만든 대체 가죽 제품들입니다. 이 모든 제품들이 곰팡이를 이용하여 만든 대체 가죽 제품인데요. 신발, 다이어리, 명함, 지갑 등 곰팡이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인장 강도나 이런 땡김 같은 경우에도 소가죽하고 별 다름이 없어서 이런 순수 원료를 기반으로 저희가 후 가공을 통해서 이런 제품들을 뽑아냅니다. 얼핏 보기에는 일반 가죽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 큰 장점도 있다는데요. 기존 동물 가죽들은 만들어낼 때 오폐수나 오염물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소가죽 같은 경우에는 소가 내뿜는 메탄가스가 굉장히 심한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버섯 가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대체 가죽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보기 위해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천안의 한 버섯 농장. 1년에 100톤 정도의 버섯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버섯을 재배하는 곳이에요. 그 버섯은 곰팡이잖아요. 곰팡이를 이용해서 버섯도 재배하지만은 그다음에 곰팡이를 이용해서 가죽도 만들어요. 가죽을 만든다고요? 네네네. 버섯은 곰팡이 중에 제일 맏형이에요. 진화가 많이 돼 있죠. 아, 그럼 버섯 이꼬르 곰팡이예요? 그렇죠. 버섯 이꼬르 곰팡이예요. 버섯은 생물학적으로 곰팡이류에 속합니다. 버섯은 우리가 흔히 먹는 간 모양의 자실체와 뿌리 부분 같은 균사체로 구분이 되는데요. 대체 가죽을 만드는 부분은 바로 솜털 모양의 가는 실 같은 균사체 부분입니다. 이 균사체는 엄청난 흡수력과 번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균사체 가죽을 얻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바로 균사체를 키울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과정인데요. 그 집을 배지라고 합니다. 톱밥, 미강, 소맥피, 폐화석, 탄산칼슘 등을 잘 혼합하여 버섯이 먹을 영양분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혼합한 영양분들을 일정한 크기의 비닐에 넣어줍니다. 이걸 한 번 생산할 때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생산하는데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작업이 다 된 배지는 멸균실로 이동해 주는데요. 톱밥 속에는 여러 가지 균들이 많아요. 세균과 곰팡이 이런 것들이 많아서 멸균해야만이 이제 버섯 곰팡이만 잘 키울 수가 있게 되죠. 버섯은 산소와 습도,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105도에서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합니다. 멸균이 진행되는 동안 균사체 가죽을 만들기 위한 곰팡이 배양을 해야 하는데요. 수많은 종류의 버섯 중 가죽을 만드는 버섯 종류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가죽을 만드는 버섯류는 이렇게 연기버섯이 있어요. 상황버섯이나 아니면 이제 말굽버섯이나 그러니까 딱딱한 버섯들 있죠. 그런 버섯을 가지고 이제 가죽을 만드는 거죠. 부드러운 버섯은 조직감이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찢어지고 견고하지 않아서. 본격적인 배양 작업의 시작입니다. 영지버섯의 곰팡이균을 추출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데요. 다른 곰팡이류가 들어가지 않게 불로 멸균 작업은 필수입니다.
다른 곰팡이가 들어가면 균사체 가죽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인큐베이터에다가 여기다가 24도로 맞춰주는 인큐베이터에다가 배양을 해야 됩니다. 한 2주 정도 되면 이렇게 많이 뭉치게 됩니다. 균사체가. 이 균사체에 대량의 물을 투입하여 한 달 정도 더 배양을 한다고 합니다. 균사체의 양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배지에 균사체를 접종하는 작업입니다. 마치 주사를 놓듯이 배지에 바늘로 균사체를 접종시켜 주는데요. 사람에 대한 오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직접 개발한 기계라고 하네요. 이제 접종한 부위를 막아주면 끝이라고 합니다. 접종할 때 주사실 구멍을 뚫었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뚫린 상처 부위를 막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곰팡이가 거기 침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그렇습니다. 곰팡이나요? 네, 다른 곰팡이가. 완성된 균사체를 보여주겠다는 작업자. 과연 완성된 균사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 2달이 된 가죽을 만드는 버섯 곰팡이에요. 아, 이게 다 완성된 거예요? 네, 예,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오. 가죽을 만드는 버섯은 자실체라는 몸통을 만들지 않고 오로지 균사체만 만들어줍니다. 하얗게 보이죠? 우와. 제마에다가 얘를 부셔가지고 쫙 깔아요.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면 한 보름 정도 되면 1cm 정도 이렇게 부풀어 올라오게 되죠. 이제 그걸 이제 얇게 썰어가지고 압착을 해서 이제 가공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가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1차 배양의 밑준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가죽을 만들기 위한 공정을 찾아 안성으로 왔습니다. 출입 금지에 멸균복부터 챙기는 작업자. 이제 가죽을 만들어야 되니까 가죽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기 위한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살균, 멸균, 방호까지 입어요? 아, 예. 이게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게 오염 방지거든요. 오염 방지제가 돼야 상품성이 좋은 가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네요. 자, 들어가자. 들어간 곳은 2차 배양실. 한 번 더 배양을 해야지만 가죽 모양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2차 배양하는 곳입니다. 무직풀을 깔면 이 위로 그 균사 매트가 올라와요. 이제 균사 매트라는 거는 이제 대체 가죽인 거고요. 가죽이 올라와요? 네, 올라옵니다. 2차 배양의 첫 작업은 2달 동안 키운 균사체 배지를 부수어 생산할 가죽 크기의 판에 깔아주는 것. 시간이 지나면 균사체가 자라서 배지 위로 하얗게 올라온다고 하네요. 5cm 이상 자라면 가죽 부분을 배지에서 분리해 쓴다고 합니다. 종균들이 어떤 일정한 압력에 눌려 있어야 그 올라오는 속도가 빨리 올라와요. 아,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예. 옥수수 가루로 만든 부직포입니다. 얘가 있어야 뜯기가 쉬워요. 만약에 얘가 없으면 톱밥이 밑에 그냥 다 묻어 나오기 때문에. 결과물을 먼저 살짝 보자면 2차 배양이 끝나면 이 3단계로 구분되어집니다. 부직포는 배지와 가죽이 잘 떨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2차 배양 준비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가죽이 지금 이거 넓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45cm에 85cm인데 45에 85cm인데 정확하게 이 사이즈로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붙여서 종균을 이제 저희가 균사 매트를 키우면 얘네들이 같이 올라와서 붙어버려요. 접착이 돼요. 그럼 더 긴 매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m든 20m든 만들 수 있는 거죠.
원단의 길이를 자유롭게 생산해낼 수 있는 것도 균사체 가죽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네요. 21일 정도, 한 3주 정도면 배양은 다 끝납니다. 아, 3주는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바로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네. 양질의 가죽을 얻기 위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센서를 통해서 모으고 실내 공기질 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덥지 않냐?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기 전에 시작해서 다시 나올 때까지 저희 계속 이제 그 멸균, 살균, 그 다음에 오염되지 않은 오염 방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뽀얗게 올라오는 균사체들. 과연 가죽 형태로 잘 나올 수 있을까요? 3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잘 됐을 거예요. 믿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긴장되는 마음으로 작업물을 확인해 보는데 빵처럼 잘 부풀어 올라와 있습니다. 잘 나왔죠? 흑색이었던 톱밥도 어느새 하얗게 변했네요. 틀에서 떼어내는 작업도 가죽이 손상되지 않게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마치 고무 매트 같은 모습이네요. 여기가 이제 배지고요. 저번에 익산했던 배지고, 요 안이 부직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균사 매트예요. 15mm 정도. 아, 15mm 정도요? 가죽의 두께가 꽤 두꺼운데요. 이대로는 쓸 수 없고 후 가공을 거쳐 압착을 한 후에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배지에서 가죽을 떼어내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칼날로 조심스럽게 연결 부위를 잘라내 주는데요. 앞으로 놔두세요. 아직도 톱밥의 흔적이 남아있네요.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죽을 떼어내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주름이 거의 안 갔어. 주름이 안 가네. 됐어. 우와. 떼어낸 모양새가 진짜 가죽과 별반 다르지 않네요. 또 가죽 부분만이 아니라 배지 부분도 다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얘는 또 두세 차례를 더 씁니다. 더 길러 또 아까 그쪽에다 갖다 놓으면 다시 또 올라와요. 이렇게 천연 난연성 있는 소재로 예를 들면 이제 방음 소재, 디피저, 흡음재 이런 쪽으로 쓰면 아주 성능이 좋게 나옵니다. 버리는 게 없네요. 없어요. 균사체 가죽은 건조하면 부서지는 성질이 있어서 연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얘가 이제 건조가 되면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뚝뚝 부러져요, 그냥. 그래서 이게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가죽인데. 유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나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이제 그 인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담궈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담궈놔야 돼요. 특제 용액에 담그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 시간을 조절해야 하는 예민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작업입니다. 균사체 가죽을 프레스 기계에 넣고 120에서 150도 열을 가하여 유압으로 눌러서 가죽처럼 만듭니다. 눌러주는 이유는 균사체 가죽이 15mm 정도로 두껍기 때문입니다. 두께는 사용처마다 다르지만 가죽옷은 0.5에서 0.8mm, 핸드백 등 가방용은 0.8에서 1.2mm 정도로 만들어줍니다. 와, 진짜 가죽과 다를 바가 없네요. 접히기도 하고 제가 막 이렇게 접어도 되고 이렇게 뿌개도 되고요. 오. 예. 그다음에 이게 다시 제가 구겼을 때 이렇게 구겼을 때 다시 이게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가죽이면. 기후 환경에 뭐 일조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지금 탄소 저감에 들어선 세대인데
거기에 일조한다는 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